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신입 면접 답변 가이드에서 뽑아낸 핵심 내용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통과하려면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이잖아요. 이걸 좀 명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게 이번 탐구 목표입니다. 맞아요. 사이드카 패턴부터 해서 도커 네트워크, 쿠버네티스 보안, 아키텍처, 그리고 큐브시티엘 명령어까지 정말 중요한 것들만 속속 뽑아보려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주제들은 사실 면접뿐만 아니라 요즘 IT 인프라를 떠받치는 핵심 기술들이죠. 그쵸.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개념 설명이랑 같이 실제 경험담이나 예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이론을 실제 상황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용적이겠네요. 단순히 이게 뭐다, 이걸 넘어서 왜 중요하고 또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 맥락이랑 의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사이드카 패턴. 이거 오토바이 사이드카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옆에 쫙 붙어 있는 거?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메인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옆에 보조 컨테이너가 붙어서 실행되는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하던데 핵심은 같은 파드 안에서 네트워크랑 볼륨을 공유한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트워크랑 저장 공간을 공유하니까 서로 통신하기는 쉬운데 아하, 컨테이너 자체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 앱 코드를 전혀 건드릴 필요 없이 부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코드를 안 건드리고요. 와, 그럼 개발이나 관리가 훨씬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관심사의 분리, separation of concerns 원칙을 잘 구현한 패턴이에요. 메인 앱은 딱 자기 핵심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고 로깅이나 모니터링 같은 부가 기능은 사이드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도 예시가 나왔나요? 네, 자료에 Node.js 웹 앱 예시가 나오는데요. 앱 자체는 그냥 표준 출력이나 파일로 로그를 남기는데 이걸 일라스틱 설치 같은 중앙 로깅 시스템으로 보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때 파일빗 같은 로그 수집기 컨테이너를 사이드카로 딱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둘은 같은 팟 안에 있으니까 로그 파일이 있는 볼륨을 공유할 수 있고요. 아, 같은 팟 안이 있어서 통신은 쉽고 기능은 분리되어 관리도 편하고 진짜 똑똑한 방식인데요. 야물 예시도 그런 구조를 보여주겠네요? 네, 맞아요. 웹앱 컨테이너랑 로그 컬렉터 컨테이너가 하나의 팟 정의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배포할 수도 있고요. 로그 수집 말고 다른 용도는 없나요? 많죠.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하는 에이전트, 예를 들어 프로메테스 엑스퍼터 같은 거요. 아니면 설정 파일을 동기화해주거나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돕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하군요. 더 나아가면 요즘 많이 쓰는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쉬 환경에서는 엔보이 프록시를 모든 앱 팟에 사이드카로 자동으로 주입하기도 해요. 아, 이스티오 들어봤어요. 이걸 통해서 개발자가 앱 코드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도 서비스 간 트래픽 제어라던가 상호 TLS, 암호화 통신, MTLS, 분산 추적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MTLS는 서로 신원 확인하고 암호화하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통신 양단이 서로를 인증하는 방식이죠. 와, 그럼 앱 개발자는 진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고 이런 복잡한 인프라 문제는 플랫폼 레벨에서 사이드카로 해결하는 거군요.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다만 아이스티오처럼 복잡한 기술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잘 쓰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건 그렇겠죠. 자료에서도 그 점은 언급하고 있어요. 프로덕션 경험은 별개로 쌓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 패턴의 개념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더 잘 만들려면 꼭 알아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도커 네트워크로 넘어가 볼까요? 컨테이너끼리 어떻게 통신하냐 이건데 이것도 종류가 4가지나 되네요. 브릿지, 호스트, 논, 오버레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컨테이너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격리 수준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성능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여러 호스트에 걸쳐서 통신해야 하냐 마냐,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려고 여러 옵션이 있는 거죠. 아하, 상황 따라 골라 쓰라는 거군요. 그럼 가장 기본이라는 브릿지는 뭔가요? 이건 도커를 딱 설치하면 기본으로 생기는 도커 제로라는 가상 브릿지에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아, 기본값.
네, 그래서 별도 설정 없이 그냥 docker run nginx 이렇게 실행하면 대부분 이 브리치 네트워크를 쓰게 됩니다. 컨테이너는 뭐 172.17.xx 같은 내부 IP를 받고요. 이 가상 브릿지를 통해서 같은 호스트 안에 있는 다른 컨테이너들이랑 통신할 수 있죠. 그럼 외부에서는 어떻게 접속하죠? 외부에서 접속하려면 호스트의 포트랑 컨테이너 포트를 연결해주는 포트 매핑이 필요해요. 명령어 옵션으로 -p 8080.80 이런 식으로 주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개발 환경에서 웹서버랑 DB 컨테이너 띄울 때 가장 흔하게 쓰는 방식입니다. 네네. 그럼 호스트 네트워크는요? 이름만 보면 호스트 PC 네트워크를 그냥 쓰는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컨테이너가 호스트의 네트워크 스택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별도 IP 없이 호스트 IP를 그대로 쓰고 포트도 직접 사용해요. 오, 그럼 장단점이 있겠네요. 네, 장점은 네트워크 성능이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빠르다는 거고요. 단점은 컨테이너들이 같은 포트를 쓰려고 하면 충돌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포트 관리에 좀 신경 써야 해요. 고성능이 중요한 앱에 적합하죠. 네트워크 호스트 옵션을 줍니다. 그럼 너는 아예 네트워크가 없는 건가요? 이건 어디다 쓰죠? 맞아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외부 통신은 당연히 안 되고 다른 컨테이너와도 통신할 수 없어요. 완전히 고립된 환경이 필요할 때 써요. 고립된 환경,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 외부랑 통신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회성 배치 작업 같은 거 돌릴 때요. 또는 보안이 아주 중요해서 외부 공격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싶을 때 공격 표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넌 이렇게 씁니다. 흥미롭네요. 자, 마지막 오버레이 네트워크. 이건 좀 생소한데 여러 호스트에 걸쳐 통신한다고요? 네, 이게 바로 도커 스웜이나 쿠버네티스 같이 여러 서버, 그러니까 노드에 걸쳐서 컨테이너를 분산 배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아, 쿠버네티스 같은 환경에서요? 그렇죠. 여러 호스트에 흩어져 있는 컨테이너들이 마치 하나의 큰 가상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줘요. 내부적으로는 VXLAN 같은 터널링 기술을 써서 여러 호스트의 물리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드라이버 오버레이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렇군요. 와, 정말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 선택지가 많네요. 근데 처음엔 오히려 뭘 써야 할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 나온 도커 컴포즈 예시처럼 개발 환경 안에서도 뭐 웹서버는 프론트 네트워크, 브릿지, DB는 백엔드 네트워크, 브릿지 이렇게 나눠서 구성하는 식으로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아, 개발 환경에서도 나눠보는 연습. 네. 네트워크를 분리하면 보안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는 CNI,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표준을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플러그인, 칼리코, 플래넬 등을 사용하는데 이 CNI가 도커 네트워크랑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 추가 학습 계획을 언급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쿠버네티스 보안으로 가보죠. 클러스터 보안 강화 조치 3가지. 역시 보안은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여러 겹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위 심층 방어 전략이죠. 첫 번째 방어선은 컨테이너 이미지 보안이에요. 이미지 자체부터 안전해야 한다. 그렇죠. 애초에 안전하지 않은 코드가 담긴 이미지를 클러스터에 들여오면 안 되니까요. 트립이나 클레어 같은 도구로 이미지 빌드할 때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스캔하고요. 스캔. 그리고 불필요한 도구나 라이브러리가 없는 아주 작은 베이스 이미지를 쓰는 게 중요해요. 구글의 디스트롤레스나 알파인 리눅스 같은 거요. 공격받을 수 있는 경로, 즉 공격 표면, 어택 서피스를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화.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미지에 디지털 서명을 하고 코사인, 노터리 같은 도구로요. 클러스터에서 이미지를 실행하기 전에 이 서명을 검증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출처의 이미지만 쓰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와, 서명까지. 이미지를 만들 때부터 신경 쓰고 최소한의 것만 넣고 출처까지 확인하라. 자료에서도 도커 스캔으로 취약점 확인하고 알파인 기반으로 바꾼 경험을 이야기하네요. 그럼 이미지가 안전하다 쳐도 실행할 때는 또 신경 쓸 게 있나요? 그럼요. 실행 시점에는 파데 시큐리티 컨텍스트 설정을 활용합니다. 야물 파일 안에 정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run as none, true 이렇게 설정하면 컨테이너가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아, 루트 권한 방지. 네. 또 allow privilege escalation, false
이건 컨테이너 내부 프로세스가 더 높은 권한을 얻는 걸 막아주고 read-only root file system, true. 이건 컨테이너의 루트 파일 시스템을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서 악성 코드가 시스템 파일을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죠. 오,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두 번째 필수 조치는 네트워크 보안.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파드끼리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파드 하나가 해킹당하면 그걸 발판 삼아서 클러스터 내부의 다른 파드나 시스템으로 공격을 넓혀가는 소위 측면 이동, 레터럴 무브먼트가 가능해져요. 아,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군요. 네, 이걸 막는 핵심 도구가 바로 네트워크 폴리시입니다. 어떤 파드가 어떤 다른 파드나 IP 대역이랑 통신, 들어오는 것 인그레스, 나가는 것 이그레스 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정의하는 뭐랄까 방화벽 규칙 같은 거예요. 파드 간의 방화벽. 그렇죠. 자료에 나온 디나이얼 정책 예시는 일단 모든 파드 간 통신을 다 막아놓고 꼭 필요한 통신만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기본 거부, 디폴트 디나이 방식의 좋은 예시고요. 일단 다 막고 필요한 것만 열어준다. 네, 그거 외에도 클러스터 외부 트래픽이 들어오는 관문인 인그레스에서 TLS 암호화를 적용하거나 아까 잠깐 얘기했던 서비스 메시를 쓴다면 MTLS로 파드 간 통신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접근 제어,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이건 그 최소 권한 원칙이 핵심이죠. 딱 필요한 권한만 준다. 네, 바로 그거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접근하는 모든 주체, 그게 사람이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어카운트이든 꼭 필요한 작업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한만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단순히 파드 목록만 조회하면 되는 모니터링 도구한테 클러스터 전체 관리자 권한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너무 위험하죠. 대신 파즈 리소스에 대해서 get, 리스트 동사만 허용하는 롤을 만들고 이 롤을 그 도구가 사용하는 서비스 어카운트에 연결, 롤 바인딩 해주는 겁니다. 자료에도 파드 리더 역할 정의하고 서비스 어카운트에 연결하는 야물 예시가 잘 나와 있어요. 역할을 만들고 그걸 계정 서비스 어카운트에 연결한다. 네. 그리고 포드 자체의 보안 설정을 클러스터 차원에서 강제하는 포드 시큐리티 스탠다드, 이전에 포드 시큐리티 폴리시였죠. 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와, 이미지 보안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격리, 그리고 권한 관리까지 이렇게 3중으로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이 RBAC 이론은 참 좋은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랑 팀에 대해서 이 최소 권한을 일일이 다 정의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실제로 RBAC 정책을 설계하고 계속 유지 보수하는 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처음에는 조금 넓게 권한을 주더라도 점차 감사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최소 권한이 뭔지 파악하고 좁혀나가는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원칙을 알고 있고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군요. 자료에서도 보면 프로덕션 경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CKS 자격증 취득 목표라든가 나중에 애드미션 컨트롤러, 특히 OPA 게이트키퍼 같은 정책 엔진이나 컨테이너 런타임 보안, G와이저 같은 거요.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쿠버네티스 아키텍처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구성 요소가 많아서 처음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크게 보면 클러스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스터 노드, 즉 컨트롤 플레인하고 일꾼 역할을 하는 워커 노드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먼저 컨트롤 플레인, 그 두뇌의 핵심 부품들을 보죠. 첫 번째가 큐브 API 서버. API 서버. 이름부터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모든 명령과 소통이 오가는 중앙 관문이에요. 유일한 API 접점이죠. 사용자의 큐브 컨트롤 명령이나 내부 컴포넌트 간 통신을 받고 요청을 검증, 그러니까 인증 인가를 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상태 저장소인 etcd랑 직접 소통하는 유일한 녀석입니다. 아, etcd랑 직접 통신하는 건 얘뿐이군요. 그럼 etcd는 뭐죠? etcd는 클러스터의 모든 설정과 상태 정보, 예를 들어 어떤 앱이 어디서 몇 개 실행 중인지 같은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분산 키값 저장소예요. 클러스터의 기억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죠. 클러스터의 기억. 그래서 여기가 잘못되면 클러스터 전체가 위험해져요. 안정성이랑 백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 대로 구성해서 고가용성, HA, High Availability를 확보하죠.
HA, 장애가 나도 계속 돌아나는 거? 네, 맞아요. 시스템 일부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서비스는 계속 작동하는 능력이죠. 그럼 또 다른 두뇌 부품은요? 큐브 컨트롤러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건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자동화 로직, 즉 컨트롤러들을 실행하는 관리자예요. 예를 들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는 우리가 원하는 앱 복제 본수를 계속 유지해주고 노드 컨트롤러는 노드 상태를 감시하는 식이죠. 끊임없이 원하는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메꾸려고 노력합니다. 오, 자동 조절 장치 같은 거네요? 네,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브 스케줄러. 이건 새로 만들어진 파드를 어떤 워커노드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배차 담당이에요. 배차 담당? 재밌네요. 그냥 랜덤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파드가 얼마나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노드의 현재 부하는 어떤지, 특정 노드를 선호하거나 피해야 하는지 같은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최적의 노드를 찾아줍니다. 와, 두뇌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가 정말 많네요. 그럼 실제 앱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일꾼, 워커 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워커노드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큐블렛. 큐블렛. 네, 각 워커노드에서 실행되는 에이전트인데요. 큐브 AP 서버랑 통신하면서 자기 노드에 할당된 파드들을 관리해요. 파드를 시작시키고 상태를 감시하고 문제 생기면 보고하고 현장 감독관 역할이죠. 컨테이너 런타임과 직접 상호작용하고요. 현장 감독관,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큐브 프록시가 있습니다. 이건 각 노드에서 네트워크 규칙, 예를 들어 IP 태블스 같은 걸 관리해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라는 개념을 구현해요. 외부에서 특정 서비스로 들어온 요청을 실제로 일하는 여러 파드 중 하나에게 전달, 즉 로드 밸런싱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네트워크 담당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런타임. 이건 실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엔진이에요. 도커가 유명하지만 컨테이너드나 CRIO 같이 쿠버네티스의 표준 인터페이스인 CRI,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를 만족하는 다양한 런타임을 쓸 수 있습니다. CRIO? 그건 뭐죠? CRI는 큐블렛이 다양한 컨테이너 런타임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 규약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예를 들어 제가 kubectl로 앱 배포 명령을 내리면 실제 컨테이너가 뜨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사용자로 kubectl로 명령을 보내면 큐브 AP 서버가 받죠. 2. API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고 etcd에 원하는 상태를 기록해요. 3. 그러면 컨트롤러 매니저가 변경된 걸 감지하고 포드 생성 요청을 하고요. 4. 스케줄러가 포드를 배치할 노드를 결정해서 그 정보도 etcd에 기록합니다. 아, 단계가 많네요. 네. 5. 그럼 해당 노드에 큐블렛이 자신에게 할당된 포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6. 큐블렛이 컨테이너 런타임한테 이 컨테이너 실행해줘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7. 마지막으로 큐브 프록시가 관련 네트워크 설정을 업데이트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비동기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거죠. 와, 자료에 나온 kubectl, getPODs-n, 큐브 시스템 같은 명령어로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들이 포드 형태로 실행되는 걸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와, 생각보다 많은 단계를 거치네요. 미니큐브나 카인드 같은 도구로 로컬에서 직접 클러스터를 만들어보고 포드 생성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경험이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까 HA, 고가형성 잠깐 언급하셨는데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마스터 노드도 여러 대를 둬야 하는군요. 이것도 꽤 복잡하겠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클러스터의 성태를 저장하는 etc들을 여러 대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백업이랑 복구를 잘하는 게 HA 구성의 핵심이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날아가면 큰일이니까. 자료에서도 실제 HA 클러스터 구축 경험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 etcd 백업 복구 전략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점이 오히려 더 깊이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아 보였습니다. 네, 솔직한 인정과 질문이 중요하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랑 대화하는 기본 도구죠. 이게 없으면 사실상 K8s를 다루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쿠버네티스는 사용자의 명령을 쿠버네티스 API 서버가 이해할 수 있는 HTTP 요청으로 바꿔주는 번역가이자 실행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가이자 실행 도구. 네, 자료에서는 기본 정보 확인, 클러스터 대시인포, config current context 부터 시작해서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목적별로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네, 보니까 크게 조회, 상세 확인, 생성 변경,
디버깅, 삭제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get로는 pod나 deployment 같은 리소스 목록을 보고 describe로는 특정 리소스의 세부 정보나 이벤트를 깊게 파고들고 apply -f로는 야물 파일로 정의된 상태를 클러스터에 적용하고요. 네, 그렇죠. 디버깅 할 때는 로그스로 파드 로그를 확인하고 F 옵션 붙이면 실시간으로 쭉 볼 수 있고요. 아니면 XX-ftpad sh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안에 직접 들어가서 상태를 살펴보는 게 정말 유용하죠. 아, exec? 이거 디버깅할 때 거의 필수죠. 맞아요. 다만 실수로 중요한 파일을 건드리거나 프로세스를 죽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또 포트 포워드로 로컬 PC에서 파드 내부 서비스에 임시로 접속해 볼 수도 있고요. 정말 쿠버네티스 하나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자료에 나온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어플라이로 배포하고 get으로 상태 보고 문제 생기면 로그스 보고 더 파고들 땐 exec으로 접속하는 흐름, 이거 정말 공감됩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흐름이죠. 생산성 팁으로 엘리아스 K는 쿠버네티스 설정이나 쉘 자동 완성 기능, 제이슨 패스로 출력 가공하는 것도 언급되어 있고요. 근데 전문가님, 요즘은 GitOps도 쓰고 UI 대시보드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쿠버네티스가 중요할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이나 편리한 UI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쿠버네티스는 여전히 여러 이유로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들일까요? 첫째는 이게 쿠버네티스의 모든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예요. UI나 다른 도구들은 특정 기능만 제공하거나 좀 추상화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둘째는 스크립팅이나 자동화에 활용하기 좋다는 점. 셋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트러블 슈팅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이죠. 기본 기자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네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햄 같은 패키지 매니저랑 같이 쓰거나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쿠버네티스 사용 시 보안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강력한 도구인 만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면접 답변 가이드라는 소스가 각 질문에 대한 개념 설명,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 경험 예시, 또 부족한 점 인정과 앞으로의 학습 계획까지 잘 구정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특히 단순히 아는 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연결하려는 시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데브옵스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핵심 기술들, 사이드카부터 쿠버네티스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이 기술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청취자분께도 이 개념들을 연결하고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은 주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요즘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공하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EKS, GK, AKS 이런 거나 아니면 서버리스, 파스 같은 서비스들은 오늘 이야기한 기술들의 복잡성을 상당 부분 감춰주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추상화됐죠. 개발자나 운영자가 내부 동작 원리를 깊이 몰라도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까지 이런 내부 원리를 깊게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점점 더 발전하는 추상화된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청취자분의 현재 역할이나 앞으로의 목표에 따라서 이 기초 원리 이해와 추상화된 도구 활용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깊이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이라 정말 중요한 고민거리네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역시 기본기의 중요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